남아공하고 보츠와나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뭐 아프리카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자원인데, 문제는 아프리카에 이런 자원들이 너무 많아서 비극적 운명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 지금 이 역사적 맥락 안에서 보지 않으면 단순히 아프리카인들을 야만화하는, 시각을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질 그 개연성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코뿔소하고 코끼리의 뿔, 이게 유럽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카이스트에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석호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아프리카문화연구소에서 소장 일을 하고 있고요. 예술가 연맹의 공동 대표 맡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아프리카가 큰 대륙 아닙니까? 그 유라시아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인데, 나라 수만 해도 54개국에서 55개국이죠. 나라 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서사하라라는 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54개국 혹은 이제 55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나라 수가 많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빈부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일단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GDP를 보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 마다가스카르 옆에 있는 세이셸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제 그 나라가 1인당 GDP가 2023년 기준 4만 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본토로 들어오면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8,500불, 편차가 크죠. 그리고 못 사는 나라 기준으로 보면 역시 2023년 기준이고요. 1인당 GDP가 150불. 얼마 전에 그 내전이 끝난 남수단의 경우 350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제 함일하냐면, 아프리카를 개별 국가 단위로 접근하면 참 여러모로 공식적인 혹은 믿을 만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걸 의미하고, 이런 유형의 질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아프리카의 경우 이렇게 생산력 차원에서 접근하면 큰 문제가 있고 좀 인문학적인 차원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야 아프리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주제하고도 관련해서 소위 아프리카를 보통 이제 우리가 연상할 때 흔히 떠올리는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질문 안에 들어있는 기근이나 가난이나 물 부족이나 내전이나 이제 이런 불량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미지의 어떤 토대가 되는 그 내용이 아프리카 내부에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외부에서 조작되고 발명된 이제 그런 기제하고 관련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소위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의 가장 위약적인 그 희생자, 그러니까 악마적으로 발명된, 발견이 아니고 발명된 대표적인 대륙이 아프리카죠. 유럽이 근대 이후에 400년 동안 이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이제 악마적인 발명을 해오는데,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기근과 가난, 물 부족, 그 다음에 집단 학살, 내전, 이런 등등의 어떤 부정적 용어들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2년 전에 대한민국에 소개한 책이 조작된 아프리카라는 책이 있는데, 나름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인데요. 이제 이 책이 바로 이제 이런 이미지들하고 연동된 아프리카를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볼 수 있는가를 거론하고 있는 책인데, 내용이 뭐냐면, 근대 유럽이 아프리카를 악마적으로 발명하기 위해서 동원한 제학문들, 넓은 의미에서 인문학인데 종교랄지, 그리고 문학, 인류학, 철학, 이런 것들을 유럽이 동원해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악마적으로 발명해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껏 우리 현대인의 의식 안에서도 확대 재생산되면서 아프리카를 부정적으로 이제 각인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인데, 이제 그런 책이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목적 의식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서 경험을 해보면 97년서부터 이제 2007년까지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프리카가 지금 우리 그 현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생태 위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비롯해서 유럽의 근대가 지난 400년 동안 지구촌 전체에 끼쳤던 어떤 해악들, 이런 것들과 연동돼서 나온
나오는 지금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데 아프리카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목격을 했다. 아프리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 절대 다수가 사실은 발명된 거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아프리카 대륙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서 많이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발명된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주목해서 봐야 조금은 이제 균형에 맞는 아프리카의 어떤 이미지가 살아난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온전한 형태가 아니잖아요. 유럽 근대가 만들어냈고 백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로 만들어낸 이제 그런 세계여서 진정한 의미의 사실은 사회동포주의 이런 것들이 구현되고 있는 세계라고 보긴 힘들죠. 미래 세계를 조금 더 공평무사한 그런 세계로 만드는데 이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아프리카를 포함한 비서구 젊은 세대들하고 수평적인 어떤 교감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아프리카의 어떤 숨겨진 보석 같은 어떤 내용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좀 목적의식적으로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좀 구축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경선을 이제 자의적으로 유럽이 그어놓은 그 역사는 1884년하고 이제 85년에 소위 이제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특히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 분할을 그때 아주 열정적으로 해나갈 때인데 19세기 말 유럽 제국들끼리의 충돌을 피하려고 베를린으로 유럽의 재상들 특히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제국을 운영했던 유럽의 재상들을 불러서 큰 지도를 펴놓고 그 위에서 자의적으로 국경선을 분할을 합니다. 그 역사가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를 낳죠. 아프리카 안에서 소위 인종 간 분열이랄지 내전이랄지 이런 것들의 어떤 씨앗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데 독립 이후에도 그 국경선을 원래 형태로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많은 국경 분쟁들 혹은 내전들 국경 분쟁이 아니라도 한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들 종족 간 분쟁들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역사적 맥락 안에서 보지 않으면 단순히 아프리카인들을 야만화하는 시각을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질 그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국가 이런 개념이 출현하지 않았으니까 19세기 유럽도 사실은 국민국가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소위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시키는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고 부를 때 그 국가는 다 19세기 카리브해 그쪽에서 출현한 건데 유럽이 그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민국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19세기 아프리카로 진출할 때 국민국가의 개념 혹은 의식을 가지고 진출을 하죠. 그래서 독일이 아프리카 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미비아, 카메룬 이런 데를 우리가 식민지로 삼을게. 영국, 프랑스는 여길 오지 마. 이렇게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를 식민화할 때 영국인들의 오래된 꿈이 있었죠. 영국의 꿈은 역사적으로 인도로 가는 겁니다. 인도에 뭐가 있냐면 영국이 꿈꾸는 거의 모든 자원이 인도에 있었기 때문이죠. 향신료서부터 그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물품들, 비단이나 인삼이나 기타 등등. 그다음에 인도의 자원들이 이제 그 외에도 많아서 인도를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식민화를 할까 이제 이런 걸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아프리카가 딱 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이 아프리카를 식민화할 때는 전략적으로 북쪽에서 남쪽까지 수직으로 식민화를 하는 전략을 세우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굉장히 큰 대륙인데 이걸 전부 다 이제 영국 혼자 식민화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식민화를 해야 되는데 영국의 경우는 인도로 가는 배타적 항로 그러니까 다른 유럽 제국들은 못 넘어오게 인도로. 그래서 프랑스를 막고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를 막으려면 아프리카 대륙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면서 식민지화를 시키면 다른 대륙들이 인도로 못 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From Cairo to Cape Town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가 저 북쪽에 있잖아요. 그 카이로서부터 희망봉이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이거를 수직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이제 식민화 전략을 택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유럽 제국들 경쟁국 잠재적 경쟁국들이 인도로 못 넘어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무튼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이 대륙에 관심이 많아서
오히려 이제 역시 경쟁국인 영국이나 다른 기타 유럽의 제국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건너오질 못하게 프랑스의 경우는 이제 수평으로 이 식민화를 시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서부터 아라비아 반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수직 수평이 만나는 접점이 있겠죠, 당연히. 거기가 이제 파쇼다라고 하는 수단이고 한 점인데 거기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19세기 말에 아주 일전을 벌이죠. 굉장히 큰 전쟁이 그때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큰 의미에서 이제 헤게모니를 영국이 잡고 제국의 어떤 팽창 과정에서 앞서가죠. 독일도 이제 거기에 끼어들어서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지역의 비극성이 강화됐던 이유는 이제 유럽이 19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국민국가의 개념 혹은 의식 이것들을 아프리카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유럽이 자의적으로 아프리카 나라들을 막 갈라치기 하고 땅 따먹기를 할 때도 거기에 저항할 의식적인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프리카의 야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는 국가 민족 의식이 근대적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보다 야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국민 국가라고 하는 의식 혹은 개념이 형성될 물리적 조건이 안 돼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거는 국민 국가를 반드시 이루는 지역이 앞서가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물리적 기반의 어떤 형성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지. 하나만 예를 딱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작은 부족 공동체 혹은 시족 공동체 형태로 보통은 이제 1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가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있었는데 여러분들 150명, 300명 규모면 국가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국가의 여러 조건 중에 행정적 조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반도 예를 들면 한양에 있는 왕이 제주도까지 직접 내려가서 행정적인 명령을 전달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문자로 명령을 하는 내용을 쓰고 이거를 파발을 띄워서 누군가가 말 타고 배 타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목사한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 체계 국가가 출현하려면 관료제도가 있어야 되고 관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문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료를 뽑는 시험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민족이나 국민국가의 규모에서 필요한 거고 아프리카처럼 150명, 300명이면 추장이 이런 책상 위에 올라가서 좀 규모가 큰 마당에다가 부족 공동체, 시족 공동체 그 구성원들을 다 모아놓고 구두로 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문자가 필요하고 관료제도가 필요하고 관료들을 뽑는 시험이 필요합니까? 이 문제는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가 출현했느냐 출현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는 그 국가가 선진적이냐 선진적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그런 물적 조건이 필요했느냐 필요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고 19세기까지 조그만 공동체, 시족 공동체로도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 그런 국가적 개념이 필요 없었죠. 거기에 이제 식민주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의적으로 국경선을 나누고 시족과 부족을 자의적으로 가르고 이제 이러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비극들 종족 간 분쟁, 시족 간 분쟁, 국경 분쟁 그 다음에 독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프리카의 독립 이후 독재를 출현시켰던 정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배경에 역사적 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의 경우는 1980년대 이후에 진행된 신자유주의 혹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지금 그 자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지구적인 조건들 요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는 게 제한이 돼 있죠. 아프리카가 팔고 싶은 대로 막 팔고 그럴 수 있는 지금 조건이 아닌 거죠. 특히나 6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났던 종속 이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가 경제적으로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서구가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을 1세계라고 해서 고부가가치를 이렇게 생산하는 지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소련으로 대표되는 소련이 91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사회주의권이 이제 제2세계로 있고 1세기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하고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이 계열에 줄 서고 싶지 않았던 비서구 거기에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들어가죠. 이 지역들을 제3세계라고 우리가 냉전 시대 때 불렀잖아요. 근데 이 제3세계의 경우는 다 어떤 지역으로 서구가 분리를 하고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내냐면 1세계하고 2세계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이 세 개에다가 인력과 자원을 공급하는 싼 값으로 그런 지역으로 만들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어요. 그걸 종속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 구조 안에서 아프리카가 자원도 팔고 대외 원조도 받고 이런 거여서 세계 체제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자랑하는 자원들이 많죠. 혹자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비극적 운명을 살 수밖에 없었던 대륙이라고 아프리카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콩고하고 잠비아의 구리, 그리고 라이베리아, 기니, 가봉 이런 나라들의 철광석, 그리고 니제르, 나미비아 이런 나라의 우라늄, 그리고 가나, 말리, 탄자니아 이런 지역에 이렇게 금이 아주 많이 매장이 돼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남아공하고 보츠와나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뭐 아프리카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자원인데, 문제는 아프리카에 이런 자원들이 너무 많아서 비극적 운명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자원이 사실은 수출 품목이 아니고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원시적 축적의 어떤 대상이 되거든요. 원시적 축적이라고 하면 이제 유럽 식민주의 세력들이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비석으로 진출을 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값싼 노동력하고 자원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걸 이제 부의 원천으로 삼았던 건데, 아프리카의 경우 유럽이 그렇게 원시적인 축적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대륙이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대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이 있는데, 20세기 인류가 써낸 작품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작품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어떤 미학적 수준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암흑의 핵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조셉 콘라드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영국 작가인데 아주 걸출한 작가죠. 20세기 유럽의 많은 평론가들이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7명의 작가 중에 하나라고 손꼽는 이제 그런 작가인데, 거기 보면 아프리카의 부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프리카의 비극을 어떻게 자초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나오는데, 그 소설에 보면 20세기 소설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그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미스터 커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콩고 밀림 안에 들어가서 그 콩고 원주민들하고 20여 년을 함께 동거를 합니다.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의 어떤 자의식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문명을 성취했다고 자랑을 일삼는 이 유럽 백인이 아프리카 콩고 밀림에 들어와서 원주민들하고 20여 년 동안을 같이 살고 나면 이 사람의 의식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작품인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코뿔소하고 빅파이브라고 부르죠. 덩치가 커다란 그 동물들, 코끼리하고 코뿔소의 상아, 이거를 떼어다가 잘라다가 유럽에 팔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유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에서 부를 쌓은 장사꾼인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코뿔소하고 코끼리의 뿔, 이게 유럽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장신구, 네, 맞습니다. 장식품으로도 쓰이고, 당구공의 경우도 코끼리와 코뿔소의 상아로 만들고, 그리고 피아노 건반, 그래서 혹자는 유럽의 화성학이 아프리카의 코뿔소하고 코끼리가 아니었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거다, 과감한 비약을 섞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치, 치과에서 이 가짜 이빨, 이런 것들을 다 그 당시 코끼리하고 코뿔소의 상아를 가지고 썼는데, 이제 이 작품에 아무튼 보면 이제 아프리카의 그 자원, 이 자원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소위 그 부르주아들이 이제 또 아프리카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지,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잘 나타나는 작품이 하트 오브 다크니스라는 작품이죠. 그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들 혹은 아프리카 대륙 자체를 악마화할 때 유럽을 포함한 미국, 그러니까 서구 일반이 전형적으로 쓰는 이제 두 가지 어떤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을 소위 짐승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이제 형상화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 고릴라하고 침팬지의 언어,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형태로 자기 작품에 아프리카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렇게 이제 형상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제 미학적으로 왜곡하고 악마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인물들인데 지금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조셉 쿠나의 하브 다크니스에도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는 그 관점 안에 아프리카인은 짐승이다. 고릴라하고 이제 침팬지 정도에서 약간 진화한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의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먼 친척. 아프리카 사람들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적 지위를 갖고 있긴 한데 그래서 유럽 백인들하고 크게 이제 종적인 차원에서 다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동물에 가까운 그래서 유럽 백인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진화가 한참 덜 된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할 때 미학적으로 그걸 정당화하는 방식이 아프리카인들에게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그런 권리를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도 보면 콩고 원주민들은 전부 다 짐승의 언어로 주절거리는 소통을 하는 이제 그런 인물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 두 가지 예외적인 조건이 작품 안에 나와요. 유럽 백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상상하는지를 오히려 이제 작가들, 예술가들의 경우 독자 일반을 겨냥해서 유럽 백인들이 아프리카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왕의 이제 관습적 상상력 이거를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작품을 써내려 가는데 그 기원에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우리는 셰익스피어 하면 거의 숭배 대상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되는 미학적으로 완벽한 그런 작가. 멀천트 오브 베니스, 베니스의 상인, 그죠? 그 작품 보면 유대인을 근거도 없이 악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을 하는 그 오셀로 장군. 그죠? 이 장군을 갑자기 이제 데스데모나라고 하는 와이프를 질투하는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추락을 시키는데 이제 그 추락을 시키는 그 배경 안에 사실은 문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어떤 합리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니고 잘 따져보면 그 안에 인종차별주의 이 오셀로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아프리카 흑인의 피가 흐르는 그러니까 무어인이어서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고 용맹한 장군이고 꺼져가는 나라의 어떤 운명을 구한 그런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물이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요 기원이 셰익스피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셰익스피어 작품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인종적 타자의 관점 그러니까 유럽 백인 남자의 기준이 아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의 관점에서 보면 셰익스피어 작품은 비판적으로 읽어야 될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기원을 받아서 전설적인 작품이 19세기에 나오죠. 아프리카인 하면 무조건 동물적이고 악마적이고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 동물의 왕국의 존재로 이렇게 묘사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작품이 그게 로빈슨 크루소 같은 작품이죠. 안 한다기보다는요. 자원을 분배하고 배분하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독립 이후에 아프리카 정부들이 잘하고 있는데 기존의 역사를 왜곡시킨 유럽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독립 이후에 아프리카 정부가 독재로 이끌어진 이제 이런 대목들이 분명히 있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세기, 2세기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석유 생산국들 오페크 회원국 중에 아프리카 나라들이 많거든요. 기름을 생산하는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런 데는 기름이 많이 나는데 기름이 지금 아프리카하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나오니까 기름값을 우리들 맘대로 정할게 해가지고 팔면 기름이 필요한 서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값을 제한을 하는 거지. 이 이상 못 올리게. 그리고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은 이 세계 체제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아프리카도 아라비아도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여서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비극이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연동이 돼 있다. 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